국민들은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이미 이제 심판할 결심을 마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정부 안 되겠어. 외교도 경제도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3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되면 아니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퇴보하고 퇴행하는 정책을 쓰면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심판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지 어느 당에 지지를 보낼 건지 이거를 좀 선택지를 넓혀줘야 되는 수준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걸 하려면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총선에서 야당을 비유하는 게 이제 회초리거나 네. 그릇이거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가 이제 부정적 평가가 높고 그러면은 정권 심판, 정권 평가 선거로 가는 것이구나. 지금 그 기류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해서 네. 그 흐름이 이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야당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율이 있어요. 네. 지금 한 3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 득표율은 50% 가까이 또 넘기도 하고 이렇게 얻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내가 이 정부를 혼내주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그날 이제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야당은 예.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회초리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도구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꼭 지지하지 않지만 그날 심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른바 중도나 무당층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당일날 드는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깨끗한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꺼림직한 것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에 심판하려면 내가 민주당 회초리 들어야겠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호감? 최소한 그것은 이제 있어야 되는 호감. 것인데 지금은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 지지율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어. 근데 여당 지지율 안 오르는 게 효과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표를 보고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권 심판 기류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왜 계속 이 정도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상당히 높은 거다.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이 정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착각이고 이미 자기만족. 지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납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혜가 온전하게 이제 가야 되고 그것이 넘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조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이제 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묻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국정 안정론에 호응하는지 정권 심판에 호응하는지 두 가지를 놓고 어디에 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요.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에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다간 3지대 아무 성과도 못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세 가지를 물어봤더니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정권 심판 견제론에 동의하던 흐름들이 한 55% 됐잖아요. 33%로 떨어졌어요. 나머지 한 24%가 제3지대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로 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면 좋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정권 심판론이 너무 컬컥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수혜를 독점하고 그래서 아마 월등하게 승리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퍼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압승할 거야.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흐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게 여론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도 있고 날씨도 있는데 날씨는 변하더라도 기후가 잘 안 변하니까 사실은 가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어떤 대안이나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 조짐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나 방금 말씀드린 제3지대로 기대를 보내는 이제
여론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사실은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기류, 그러면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민주당이 상당한 승리하는 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깨끗한 것을 최소한으로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승리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제약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조짐들도 네.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번 기승전 이재명 대표예요 또. 그러니까 데이터로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도 이번에 같이 했었잖아요. 부정평가가 59예요. 긍정평가 35입니다. 대통령의 긍부정평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설수록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뒤로 물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을 그냥 선대위 체제로 하고 본인은 뒤로 숨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략을 윤석열 정권 심판이야, 김건희 여사 심판해야 돼 막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나중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사법적인 리스크 계속 쏟아붓고 이재명 당대표 공천, 친명 공천하는 나쁜 사람이야 막 하면서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거의 솔깃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별로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썩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번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그러한 색깔을 벗어나는 게 가장 또 빠른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아니에요? 민주당이 없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선거를 한다라는 전략이에요.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렇게 국민적으로 60%에 가까운데 어떻게 지휘를 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자체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당의 사실은 선거 전략이 줄이면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586 뭐 세대의 이제 청산 내지는 그 심판론이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이제 각을 세우고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같이 이제 이렇게 맞붙는 양상으로 총선이 갔다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평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용인하고 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도 뭐 제법 누릴 수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심판의 타겟이 사실 약간 비껴서 있는 양상이 돼버리게 되면 네.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 여권의 공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법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제 좀 적절한 시점에. 예, 선거에 전면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네. 어쨌든 본인이 예, 약간 비켜서서 새로운 인물로 이제 치르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를 얻으려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물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민주당 이제 제가 사회자는 좀 말씀 좀 예, 해주시고 그 야당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주목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저 그만둘게요. 저 물러날게요. 그거 아니면은요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윤석열 정권 나빠요. 기본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루짜리 이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만약에 네. 이제 당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저는 좀 뒤로 물러나고 이제 좀 당이 좀 다른 분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며칠짜리 가고 야 이재명 당대표 욕심 버렸구나. 야 그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뒤로 물러난다니까 그래 이번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지. 그렇게 좀 그 흐름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선 지면요 이재명 당대표 그 다음날 그만둬야 돼요. 그 당대표라는 자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선거를 이기려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단순하게 뭐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싫고 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니 저 인간적으로도 제가 몇 번 뵀어요. 아, 따로도. 그래요? 그래서 아, 진짜요? 인간적으로 네. 제가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상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좀 새겨들을 대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근들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면 너무 악마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걸 제일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악마화하고 이제 혐오를 부추기고 이재명 너는 안 돼라는 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힘센 언론들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게 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더 위축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티고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다 좋은데 그냥 좋아요. 다 그냥 다 좋은데 그냥 억지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이재명 나쁜 사람 맞는 거 맞아요. 네. 정말 뭐 1년 8개월 동안 탈탈 털고 주변 못 살게 굴고 맞아요. 네. 맞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선거에 이기려면 내가 어떠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이기면은요, 이재명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도 권력은 다 이재명한테 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확고하게 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어요. 희생까지 하고 버리는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네. 그런데 연연해가지고 막 크게 이길 거를 작게 이긴다거나 정말 자칫 잘못해가지고 선거에서 다수당이 안 되고 과반수 의석도 안 됐다. 네. 이재명 당대표 정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근데 151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회견은 아니고 기자 뭐 질의응답. 질의응답 했잖아요. 그때 151석 전략을 얘기했어요. 장 기자님. 네. 이거는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보면 네. 100점을 맞아야 돼. 네. 근데 얘가 네. 80점만 맞겠대. 네. 그럼 그 애가 그래. 너는 겸손하고 너는 참 애가 현명하구나라고 머리를 쓰다듬겠어요. 너 뭔 소리야. 너 자신감 가져. 네. 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아야지.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네. 겨우 과반수 의석? 지난 2020년도에는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이었는데 과반수 의석? 이거는 선거 결국엔 실패한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겸손함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51석만 얻어도 내가 당대표 자리 지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안 좋아요. 내려놓으시라. 내려놓는 분이 선거 때는 이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51석 전략. 저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듣고 있네. 깊게 생각은 하지 못하고 네. 이제 일당을 하는데 과반 우리가 이제 일당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과반이 안 되고도 절반이 안 되고도 일당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과반 절반을 넘기면서 일당을 하는 것이 목표구나라고만 이제 받아들고 그것을 151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을 네. 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51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장 소장님께서 거기에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면을 말씀을 통찰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건의. 숫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200석 얻을 거예요. 180석 얻을게요. 뭐 151석 얻을게요. 이 숫자 얘기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윤석열 정권 견제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많은 의석수 주세요. 저희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좋아요. 200석 한다 그러면 저는 교만한, 오만한 네, 이러잖아요. 그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고. 151석 한다 그러면 야 저렇게 최소한의 목표치를 내세워가지고
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라. 네,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숫자가 나올지 선거제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 18분이라서 시간이 장수영 오시니까 시간이 훅훅 가는데. 아니 딴 건 나와도 재밌던데. 아니,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한강 벨트 86 자객 공천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마다 이른바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자객 공천을 꽂고 있어요. 그 마포올의 그 김경률, 그다음에 이제 성동갑의 윤희숙, 뭐 이렇게 뭐 구로의 태영호, 하태경, 이영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해운 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객 공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객 공천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벨트 용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해볼 만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0.7% 차이로 이겼고요. 네. 성동 같은 경우에는 4.7%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고, 그다음에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 했는데,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네.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좀 인구 구조도 좀 바뀌고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성동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차이는 구도상 우리가 불리하지만 인물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용산 같은 경우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지. 네. 야, 586 뭐 운동권 저 사람들 이번에 내가 나가서 없애버려야지. 이러한 거창한 명분일 뿐이고 네. 실리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한강 벨트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 마용성 네.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부유한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나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일 거야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각을 세워서 뭐 586 운동권 정치인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한번 이슈화를 한번 해보지. 그 다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먼저 각을 세운 다음에 네.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지역에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 높은 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뭐 비례의원들이 지역구를 어디 갈 것인지를 네, 막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것을 네. 몇 년 차에 하냐면은 거의 2년 차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4년 차에 마지막 해야 할 것 네. 이미 2년 차에 지역을 다음 지역 어디 갈까? 역대 선거의 득표율까지 다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봐야지. 다른 지역들보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외 지역들에서 네. 그나마 최근에 여론 지형이 좀 바뀌어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두는 게 더 네. 맞지. 586 정치인과 네. 대립각이 먼저 네. 세워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자객 공천은요 구도가 좋은 쪽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여당에서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약간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나가서 출마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구도가 좋지 않으면 자객 공천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예컨대 지금 정청래 대 김경률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청래 대 김경률 대 정철.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의 뭐 연고라든가 네. 뭐 지역에서 얼마나 했던 이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보다 그렇다는 것이지. 네. 그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뭐 재선, 3선 하면서 사실은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텃밭을 가꾸는 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끈끈해졌겠어요. 그 유대감들이. 그래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긴다. 단기간에 사실 이게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관심도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을 잘했냐 뭐 정당 지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는 요 상징적 지역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딱 1대1로 맞붙인 조사. 네. 그때 거기서 약간 현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네, 이거 네. 한두 번 언론에 띄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왔는데 지지를 전폭적으로 막 30몇 프로를 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에 이제 조사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다음 주쯤이면 네. 나올 쏟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로 뭐 비등비등하거나 네. 오히려 이제 여당 후보가 압도하거나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단기간에는 어려운 어렵다.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 제가 이제 지역구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시장 상인들 뭐 가정사까지 민주당 다 편이라고 알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다녀보면 실제로 동네 상인들이 정말 뭐,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을 이길 거다? 국민의 후보가 네.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김경률 보이고. 후보가 나가면 네. 다른 후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득표율이 높아질 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넘어설 만한 득표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중앙에서 알려진 막말하는 사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역은 되게 관리를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몇 번 뵀는데 막 네. 제가 막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 저분 막 손잡고 아 반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건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네. 이런 이제 자객 공천의 인물들을 때 띄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전반적인 캠페인을 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586 눈권과 각을 세우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하는 흐름들은 큰 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어요, 제가 봤을 네, 때. 예. 근데 실제 그 지역에서 그 후보에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아무튼 약간 의문입니다. 예컨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1호 김경률 비대위원의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어떤 리더십의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라는 생각도 위원장이. 들고, 네. 네. 거기 또 하나 여당이 안 좋은 이슈가 네. 쓰레기 소각장 맞아요. 문제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거기 방송국 많이 있는데 네. 플랜카드 주민들이 상암에. 맞아요. 붙여놨더라고요. 상암동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악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네. 그래도 여당이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요.